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사람 만들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급진개국과 대미수교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드디어 이동인이 일본을 건너가서 일본 최초로 일본 유학생이 돼서 거기서 이제 득도식도 하지만은 또 일본말 배우고 일본 인사들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조선 사람 최초로 이제 일본의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우연치 않게 김홍집 수신사가 온 사람을 또 만나서 그 김홍집 수신사가 또 이동인을 데리고 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책에서 많이 배우듯이 그 김홍집이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다른 서양의 외교관들은 안 만나는데 그 하여장하고 황준헌, 그러니까 주 일본 청국공사하고 그 밑에 있는 참찬관 황준헌은 뭐 6번인가를 만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유명한 황준헌이 조선 책략이라는 그 조그만 책자를 써서 그걸 주어서 이제 그걸 들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하는 장면은 드디어 이제 조선 책략을 김홍집이 황준헌한테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노우에 가오로하고도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고, 이노우에 보고도 김홍집이 좀 당신이 한 얘기, 국제정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어달라 그래서 그것도 가져와서 이제 그런 거를 전부 다 조정에다 보고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조정에서 드디어 그 조선 책략들을 읽고, 황준헌의 조선 책략을 읽고 나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 책의 2권 친일개화파 2권의 9장 급진개국과 대미수교 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정 회의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록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같은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기록을 읽어보는 것만큼 사실 역사를 현장감 있게 보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1880년 10월 11일 날 이제 고종하고 대신들이 조선 책략을 읽고서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영의정 이최응은 그 이하흥, 흥선대원군 이하흥의 형입니다. 형인데 당시 이제 영의정을 맡고 있었죠. 그래서 영의정 이최응이 그걸 이제 읽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조선 책략을 읽고 나서 우리나라의 백두산 북쪽은 바로 러시아의 국경입니다. 비록 큰 바다를 사이에 둔 먼 곳이라도 한 척의 돛담배로 순풍을 타면 오히려 왕래할 수 있는데, 하물며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의 경계가 서로 접한다면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다. 보통 때에도 숨 쉬는 소리까지 서로 통할 만한데 얼음이 얼어붙으면 비록 걸어서라도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병선 16척을 집결시켰는데 배마다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노우에 가오루한테 김홍집이 듣고 온 얘기입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톡에 러시아 사람들이 큰 함대를 지금 갖다 놓고 있다. 이제 그걸 그대로 지금 배 16척 얘기도 그대로 합니다. 그럼 만약 추워지게 되면 그 형세는 틀림없이 남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 의도를 진실로 헤아릴 수 없으니 어찌 대단히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채영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고종이 하는 얘기가 일본 사람들의 말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는 러시아로서 조선이 대비하기를 요구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조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제 고종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가 겁나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했더니 이채영이 조선이 만일 방비하지 않으면 그들 나라가 반드시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채영은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걱정하는 게 조선 자체 아니보다도 어쨌든 조선이 러시아한테 먹히거나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일본이 문제가 된다를 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다. 그러면서 비록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에 어찌 러시아 사람들의 뜻이 일본에 있다고 핑계대면서 심상하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린 안 쳐들어오고 실존하는 건 일본인데 괜히 우리가 끼어들 필요 없고 일본 사람들 말에 괜히 혹할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고정이 얘기하니까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방비 대책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어찌 강구한 것이 없겠습니까마는 청나라 사람의 책에서 논한 것이 그러니까 그 황준원의 그 조선책략에서 논한 것이 이처럼 완벽하고 이미 다른 나라에 준 것은 충분한 소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한테 이런 걸 준 거 뭐냐면 이게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자기네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해서 준 거다. 그중 믿을 만한 것은 믿고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라면서 이제 고종의 의심을 괜히 일본이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걸 이제 잠재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잘 하라고 이제 그 조선책략에도 나오고 이노우에 가오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그렇죠. 지난 6월에 미국 사람들이 동래부에 왔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슈펠트 제독이 나중에 이제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 슈펠트 제독이 일본한테 가갖고 이노우에 가오로한테 가갖고 우리가 조선하고 좀 뭐를 하고 싶은데 조선하고 좀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노우에 가오루가 그러면 동네로 가서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 가 있는 외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이제 그 조선 정부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당연히 조선 정부가 이런 지하에 이제 거절을 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6월에 미국 사람들이 동래부에 왔었는데 본래 원수진 나라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만약 서계를 동래부에 바친다면 동래부에서 받아도 잘못된 것은 없으며 예조에 바친다고 한다면 예조에서 받아도 역시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양 나라라고 해서 거절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내 신문지상에 널리 전파되어 마침내 수치가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일본 신문 같은 데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 무슨 소문을 들은 것이 있어서 원수진 나라라고 하겠습니까? 먼 지방 사람을 회유하는 의리가 있어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듯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이거 지금까지 한 것 같이 해서 안 된다. 잘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고종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풍습이 본래부터 이러함으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다. 비록 서양 나라들에 대해 말하더라도 본래 서로 은혜를 입은 일도 원한을 품은 일도 없었는데 애당초 우리나라의 간사한 무리들이 그들을 끌어들임으로써 강화도와 평양의 분쟁을 일으켰으니, 그렇죠? 강화도에서도 친미양요도 있었고, 병인양요도 있었고, 이는 그 다음에 이제 셔먼호 사건도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반성해야 할 바이다. 몇 년 전에 서양 사람들을 중국에 들여보낸 것은 중국의 자문에 의하여 좋게 처리하였다. 이건 이제 미국 배가 한번 난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선원들을 그대로 이제 조선이 잘 넘겨줬었죠. 그러니까 셔먼호 사건 나기 직전에. 그래서 사실 셔먼호 사건이 났을 때에도 셔먼호가 없어졌는데 조선에 가서 무슨 일을 당했을 거라고는 전혀 미국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게 그 바로 직전에 미국 배가 난파한 배를 아주 조선이 잘 구조해줘갖고 중국을 통해갖고 돌려줬거든요. 선원들을 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그럴 리가 없다 이제 이랬던 거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의 자문에 의해서 좋게 처리하였다. 대체로 양선이 우리 경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대뜸 사학을 핑계대는 말로 삼지만 이거 천주교다 또 사학이다 자꾸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서양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 사는데도 중국 사람들이 모두 사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하였다.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중국에 많이 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학한다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그러냐? 나 그런 소리 못 들어봤다. 이른바 사학이란 배척해야 마땅하지만 불화가 생기게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고종이 원래 이런 개방적인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여태까지 의정척사파나 이런 사람들 또 자기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거기 위세에 눌려서 한 번도 표현이 못된 바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동안에 일본이 계속해서 그 외관을 통해 갖고 좀 어떻게 해보자, 새로 해보자 그래갖고 안동준을 통해서 뭘 할 때마다 다 그걸 닫고, 그리고 이제 고종 자신이 친정을 시작한 다음에도 74년부터도 일본하고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과단성 있게 뭐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은 굉장히 생각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드디어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에랑은 전혀 지금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당연히 열어야 되고 서양 사람이라고 사학이라고 배척할 필요도 없고 잘해야 된다라고 아주 영의정 이채영하고 자기 큰아버지죠. 영의정 큰아버지하고 고종하고 아주 죽이 잘 맞아서 이거 개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조정회의가 끝나면서 고종이 곧바로 이동인 보고 너가 다시 일본에 가서, 그러니까 이때 이동인을 벌써 이제 고종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김홍집이 이동인을 만나서 얼른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서 지금 이제 고종이 이동인의 존재를 아는 거고, 그래서 이제 김홍집을 통해서 이동인 보고 빨리 다시 일본에 가서 뭔가를 지금 이제 일을 꾸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곧바로 지금 회의가 한 날짜가 10월 11일 날 회의를 했었는데요. 11월 5일 날 이동인하고 무불 탁정식도 불교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두 스님이야. 그러니까 두 스님이 일본을 제일 잘하는 스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불교라는 것 때문에 같은 불교 국가, 그러니까 일본이 불교 국가 그러니까 이 조선의 스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동본원사 부산 분원이 생겼을 때 이제 이동인이랑 가서 이제 접촉이 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 두 스님이 원산에서 모여서 원산으로 몰래, 왜냐하면 부산으로 또 가면은 위정척사파나 대원군 파들이 지키고 있을까봐 방금 개항을 한 원산으로 통해서 이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원산에서 모여서 오쿠무라 엔신도 거기도 모여가지고 11월 5일 날 일본 군함을 타고 다시 일본에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다시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엔 고종의 밀사로 아예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11월 15일 날 도쿄에 도착을 하는데 이동인이 도착하자마자 영국 공사관의 세토 참사를 만나러 갑니다. 이게 그래서 세토 참사의 일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사노, 그러니까 동인이 지금 막 도착하여 여행 가방을 들고 밤늦게 갑자기 나타났다. 자기 집에, 세토 집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국왕이 계몽되었다는 좋은 뉴스를 전하면서 국왕으로부터 받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전에는 이제 밀항을 해가지고 몰래 숨어서 그러고 공부를 하다가 갔는데 이번에는 아예 국왕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국왕은 그의 나라가 러시아에게 노출된 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황준원의 조선 책략을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수주일 이내에 자유당이 현재의 쇄국 내각을 전복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쇄국파가 이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때 뭐를 보여주냐면요. 사실 이동인이 들고 온 게 뭐였었냐면, 고종한테 받은 밀서가 뭐였냐면은, 하여장,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청국공사한테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직접 하는 방법이 지금 김홍집이
워낙 하여장하고 친해지고 그러고 그 사람으로부터 그 하여장하고 황준원으로부터 조선 책략과 여러 가지 중국의 계책과 세계 정세를 배웠으니까 다시 고종이 김홍집을 통해서 김홍집 보고 하여장한테 편지를 쓰라 그래서 그 편지 사본을 이동인이 이제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 이제 공식적으로 나중에 전달이 되지만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동인은 김홍집이 하여장 청국공사한테 보내는 편지를 사본을 갖고 왔던 거를 세토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온 밀서가 이런 밀서다. 근데 그 밀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내용을 이제 세토는 그를 읽고서 자기 상관인 케네디 공사라는 사람한테 보고를 했고 케네디 공사가 영국 공사가 영국의 그 외무상한테 자기네 외무상한테 장문의 보고서를 이제 써서 지금 조선에서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장문의 보고서를 써서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편지의 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케네디가 영국 외상한테 자기 상관한테 이제 보내는 거죠. 최근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얻은 정보이며 조선의 왕과 정부가 외세에 대한 태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선 정부는 자신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싶어 찾아오는 강국의 외교사절 및 소식통을 이제는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듯 합니다. 이 정보는 지난 한 보내드린 문서에서 언급한 조선인으로부터 세토 서기관을 통해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조선인은 그러니까 이동인이죠. 조선 정부가 공식 파견한 밀사로 현재 일본에 체류 중입니다. 이 조선인은 최근 조선 왕을 비롯한 정부가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된 핵심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청국공사가 일본을 방문한 조선 외교사절단에게 보낸 서한. 그러니까는 주일 청국공사니까 하여장하고 황준원이 그때 방문한 김홍집한테 준 서한. 그러니까 그 조선 책략이죠. 이것 때문에 조선 조정이 바뀐 것 같다. 두 번째, 일본 제2총리와 일본 외상이 동일한 사절단에게 건넨 조언. 그러니까 일본의 제2총리는 이와쿠라 도모미. 그 다음에 외상은 이노우에 가오루. 이 사람들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러시아 조심해라. 빨리 자강을 해라. 빨리 미국하고 관계를 맺어라. 뭐 이런 등등등등 한 얘기죠. 그러니까 황준원의 얘기도 먹혀 들어간 것 같고 지금 일본 사람들의 이노우에 가오루와 이와쿠라의 말도 먹혀 들어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조선이 변하는 것 같다. 조선과 일본이 개국을 통해 얻게 될 이익을 추후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공할 만한 러시아 함대가 조선 동해상에 출몰함에 따른 조선 왕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조선인은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유를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 함대 문제. 세 가지 원인 중에서도 마지막 원인이 거의 틀림없이 조선 태도의 변화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케네디의 해석입니다. 이거 아무래도 러시아 함대의 위협이 제일 고종의 마음을 개국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바뀌게 하는 큰 이유였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케네디가 마지막 부분에 저는 조선이 영국의 국익 측면에서 봤을 때 상업적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보지만 러시아와 청나라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조선은 동아시아에서 교역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정략적으로 지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 나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는 뭐 무역할 것도 없고 조선이 그렇지만은 앞만 봐도 이 조선이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나라인 건 확실합니다. 라고 이제 케네디가 자기 보고서를 이제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동인이 하여장한테 전달하려는 김홍집이 썼다라는 편지의 내용,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동인이 이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들이 만든 흥하회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하고 아시아가 같이 잘해야 된다라는 흥하회가 있어서 흥하회에 이제 또 이동인이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죠? 윤웅열, 윤치호 씨 아버지도 일본 꼭 가서 흥하회에 갔었고, 조선 사람은 가기만 하면 꼭 흥하회를 갑니다. 그래서 김홍집도 사실은 흥하회에 그때 왔었을 때에
김홍집 본인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데 그때 흥하회 회장이 김홍집한테 우리 흥하회가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편지를 보낸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때부터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갔을 때 김홍집도 그렇고 이동인도 그렇고 뭐 윤흥열도 그렇고 사람들이 갔을 때에 일본이 막 발전하고 이러는 거를 보고 일본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본이 그때 굉장히 강조한 게 이 사람들을 꼭 흥하회라는 데 갖다 보여준 게 뭐냐면 아시아 전체가 잘 돼야 된다. 지금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1881년 이러니까 일본은 전혀 자기네가 지금 그 개혁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발전하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뭐 앞장서서 뭐 한다는 생각은 없고 이때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같이 뭘 해야 된다. 같이 뭘 해야 된다. 아시아가 같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흥하회라는 거가 사실은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세상을 이제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하고 바깥의 전략이 어떻게 해외 전략이 어떻게 되고 그 속에서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실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게 이게 흥하회라는 걸 통해서 같이 협력해야 된다. 한중일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생각이 안 떠납니다. 나중에 을사조약을 맺고 한일 합병이 될 때까지 그 직전까지도 조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버리질 않습니다. 조선하고 일본하고 청이 같이 가야 된다. 심지어는 안중근 의사도 그 꿈을 안 버립니다. 기억나세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 다음에 옥중에서 처형당하기 전까지 옥중에서 쓰고 있던 책이 동양평화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이 해야 된다. 조선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라는 이 굉장한 아시아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아시아주의라는 게 태동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동병상련, 같은 배를 탔다라는 어떤 그런 감이 처음으로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깥 세상의 서양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흥하회에서 이제 이런 거를 잘 했던 거죠. 그래서 흥하회의 그 취지문을 이제 흥하회 회장이 그때 수신사로 와 있던 김홍집한테 이제 보냈던 편지인데 그 편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편지가 뭐라고 썼냐면 취지문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 삼국 일본, 청, 조선은 상교한다고 하고 서로 이제 교류한다고 하고 또한 사신과 예물이 왕래하고 있지만 옛날의 사실을 쫓으면서 그치고 옛날 얘기만 자꾸 하고 문자가 비록 같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 그렇죠? 다 한문을 쓰는데 말이 안 통하고 비록 역관을 두었지만 치지도에 하였다. 서로 그냥 모른 척하였다. 때문에 사람들이 잊고서 익히지 않음으로써 전주의 형세와 사정을 망연히 알지 못하게 된다. 전주라는 게 전아시아주라는 뜻입니다. 지금 전아시아의 형세와 사정을 망연히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으로서 아시아 전체의 상황이 어떤지를 지금 다 모르고 있다. 저 구라파 각국 같은 데서는 그렇지 않다. 유럽은 그렇지 않다. 위에서는 회맹하고 초대하여 잔치하며 서로가 뭐 동맹을 맺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맨날 초대해서 뭐 잔치를 하고 밑에서는 통상하여 서로 거래하고 완급을 서로 구원하며 유물을 서로 구제하니 이렇게 없는 물건 뭐 구하고 서로 이제 있는 거 주고 그 형세와 사정을 서로 환하게 알고 서로 매고 서로 제약하여 순망치한의 형세를 이룬다. 이와 입술과 같은 그런 형세를 유럽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맺고 있다. 이것이 저들이 날로 강성을 더하여 세계를 제압할 수 있는 이유이다. 아시아주의에 떨치지 못함이 어찌 그렇지 않은 것에 말미암지 않겠는가? 아시아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유럽같이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이것을 개탄하고 인하여
그 때문에 흥화회를 창립하고 사방에 뜻 있는 인사들과 더불어 같이 서로 강습하고 학문을 닦아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세와 언어, 문장의 학문을 연구하여 생도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지금 천국인으로 입회한 자가 이미 여러 명인데 주일천국공사 하여장도 역시 회원이다. 그러니까 하여장도 천국공사도 이 흥화회의 멤버다. 그러면서 이제 김홍집을 부르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김홍집이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윤흥렬은 거기에 분명히 이제 갔었었죠. 그런데 이동인이 그때에 처음에 이제 밀항을 해서 와서 도쿄에 이제 와서 드디어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흥화회를 가다가 흥화회에다가 이 편지도 보내고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고 익명으로 기부금까지 냅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의 이동인이 썼던 흥화에 대해서 이제 썼던, 그러니까 이동인이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를 따라갔던 김옥균이나 뭐든 박영효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일본하고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일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아시아주의라는 거를 이제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보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한 건데, 이게 이제 이동인이 돈 조금 집어넣어서 흥화회에다 보내면서 썼던 편지입니다. 연못 속의 물고기는 1100번을 빙빙 돌아도 소견이 연못 안에 지나지 않고, 꿈을 꾸는 사람은 1000만 번을 생각하고 궁리해도 계획하는 바가 꿈속을 벗어나지 못한다. 어찌 꿈꾸는 사람과 물고기만 그렇겠는가? 좁은 견해에 갇혀서 스스로 분발하지 못하는 자들이 모두 그렇다. 천하의 변화는 무궁하니 성인의 법도 또한 그에 따라 무궁하다. 이것이 이른바 대역지도이니, 이게 주역에 나오는 얘기 아니냐. 계속 변하는 거다. 변화무쌍한 것이다. 수시 변혁하여 그 시대에 맞는 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때마다 상황을 알아서, 시대를 알아서 변해야 되는 거다. 그 도를 따라야 된다. 만약 오래도록 변통하지 않으면 막히고 쇠락해지니, 안 변하면 쇠락한다. 쇠락하면 폐해가 생겨난다. 이러한 이치는 고금의 차이가 없는데, 주공과 공자 이후로는 다시 신농씨와 황제 같은 인물이 한 번 나와서 변통한 적이 없었다. 그때 신농씨 이후로 변한 적이 없다. 이건 계속 농사만 짓고 똑같은 거 지금 수천 년 하고 있다. 우리 아시아에서는. 지금 우리 아시아주가 쇠퇴해서 분발하지 못하고 서구인들에게 곤욕을 당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다. 좁은 견해에 안주해서 남에게 좋은 점을 취하지 못하여 변통해야 할 때 변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꿔야 할 때 못 바꾼다. 남을 배울 생각을 안 하고. 해외에서 구미의 권력이 강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모두 교집 군거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얽혀서 서로 그 장점을 배워 시대에 맞게 변통하여 그 편리한 점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수록 더욱 곤궁해지는데 저들은 더욱 강해지는 것이니 통탄스럽다. 그래서 이제 긴 건데 이제 제가 줄여서 몇 가지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이 농민으로 일어나 농기를 들고 흉악한 칼날을 제압해서, 그러니까 영국을 제압해서 한번 그 방자하고 포악한 습성을 응징하니 지금 여러 주의 많은 약소득 국가들까지도 그 은혜를 얻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 하나 빼놨는데 이제 뭐냐면 앞부분에 영국이 아편을 팔려고 중국에 하고 전쟁을 해서 아편을 팔고 있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뭐냐면, 근데 미국이 워싱턴이 일어나서 이 영국 놈들 한번 혼을 내줬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그 은혜를 입고 있다. 저 워싱턴도 처음에는 일개 지사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지들, 그러니까 사무라이 젊은 하급 사무라이들 같은 그런 지사들이다. 그러면서 사카모토 료마 이런 사람에 불과했다. 우리 아시아주의 수많은 인사들을 옛날 아메리카주의 세력과 비교해보면 그 난이에 또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스스로 분발하지 못하니 어찌 우리 아시아주에 인사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왜 아시안 사람이 안 나왔냐?
전에 살펴보니 5주의 인구가 대략 10억 명 남짓이었다. 전 세계에 10억 명인 것. 그런데 우리 아시아주의 인구가 7억 남짓을 차지한다. 7억 명이나 되는 많은 인구로 인사가 없다는 비난, 인물이 없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어찌 크게 탄식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도쿄에 갔을 때 처음 이 흥하회가 창설된 사실을 알고 땅에 엎드려 박수를 쳤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격의 눈물이 얼굴을 적셨다. 학자금 30금을 털어서 창설 비용에 보탰다. 그 학자금 30금을 어디서 털어서 좀 보냈다는,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물방울 하나가 대해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으면 잘 알지만 혹시라도 이 말로 인해 분개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농 씨와 황제의 옛 공적을 따르되 그것을 더욱 넓히고 정법을 주장해서 한번 태국을 바로잡아 우리 아시아주가 수억 명의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주가 되게 한다면 보탬이 전혀 없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메이지 13년 4월 동쪽으로 파견된 본원사, 동본원사 유학생 모, 그렇게 익명으로 해서 이동인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그리고 12월 1일 날 히가시 혼간지에서 2만 엔을 빌려서 다양한 근대 물품들을 또 사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세토 일기에 또 아사노는 오늘 아침 조찬 후 떠났다. 그의 가장 최신 구상은 조선에서 가장 앞선 인사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외국 사절들과 조약을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인이 와서 천국 사람들도 만나고 일본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려고 우리가 그럽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영국 사람까지 다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다음은 뭐냐면 내가 가서 우리나라의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여기 시찰단을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한번 이제 자랑을 하고 포부를 밝히고 세토한테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12월 30일 날 드디어 김홍집에 서신 원본이 이제 하여장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동인이 이제 조선에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지금 12월 며칠 나갔죠? 12월 30일 날 이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81년 1월 4일 날 고종은 청조정이 청해 조선 학생들을 보낸 것에 동의했음을 조정 중신들에게 알리고 해외에 이거는 그러니까 고종이 동시에 청해도 사람을 보내갖고 하도 이 공장이 열라 그러니까 그러면 청해 우리가 유학생 같은 거를 좀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를 타진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공장이 당장 그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81년 1월 4일 고종은 청조정이 청해 조선 학생들을 보낸 것에 동의했음을 조정 중신들에게 알려버립니다. 우리 중국에 유학생 보내기로 했어 라면서 고종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해외에 수련생들을 파견하는 일, 청과 일본의 군사관계, 군사문제, 국경문제 등을 전담할 별도의 정보기구로 1월 20일 날 소위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6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500년 동안 조선을 통치해온 기구는 의정부하고 6조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다가 처음으로 뭐 유학생도 파견하고 외국하고 뭐를 해야 되는 어떤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처음으로 근대적 기구들이 정부기관들이 설치되기 시작하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81년 1월 20일 날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동인을 통리기무아문의 참모관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인은 무슨 과거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유학자도 아니에요. 아예 불교 스님이고 그것도 밀항을 해서 국법을 어기고 밀항을 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말을 배우고 일본 승으로 득도를 해갖고 활동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지금 이 새 기구의 관리로 갖다 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파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종이 놀랍게 지금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놀라운 것 또 하나가 1월 16일 날 인천을 개항한다 그럽니다. 제일 놀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부산 열고 나서 그 강화도 조약 때 76년에 강화도 조약하면서 약속을 한 게 외관만 여는 게 아니라 동래부 외관만 여는 게 아니라 2개항 정도는 더 열 텐데 거기 어디를 열 거냐 그래서 제물포 좀 열어라, 인천 좀 열어라, 서울하고 그러니까 뭐 한양하고 너무 가까워서 안 된다. 원산을 열자 그랬더니 그건 이성계 우리 태조의 고향 거기라서 그것도 안 된다 그러고 다 거절을 하고 있어서 야 이거 어떻게 도대체 협상을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일본은 그냥 끙끙끙 하고 있었는데 그냥 고종이 전격적으로 그나저나 통일기무관도 설치하고 그냥 제물포도 10개 이래버립니다. 완전히 나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드디어 이동인이 꿈꾸고 있던 이제 세토한테도 자랑을 했던 이 신사유람단이라는 걸 제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사유람단이라는 걸 제가 사전을 요새 그 위키피디아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무슨 시찰단이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신사유람단이란 말의 어원이 말 그대로 신사들이 유람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전을 쓴 사람들은 이게 유람 간 것도 아니고 시찰단이었는데 그래서 무슨 시찰단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저는 그렇게 그냥 이름을 마구 바꾸는 거는 특히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대에 자기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어떤 이름을 붙인 거 있으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한양이라 그랬으면 한양이지 서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라 그랬으면 조선 사람인 거지 자꾸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이런 엄청난 혼란이 지금 생기게 되는 개념상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신사유람단은 이름을 신사유람단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아무리 고종이 마음을 바꿔갖고 지금 다 열어서 뭐 통일기무관도 만들고 제물포도 열고 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대원군 쇄국주의자들과 위정척사파들이 막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뭐 일본에 뭐 시찰단을 보낸다? 딴 데도 아니고 일본에 외놈들의 나라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보낸다는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래갖고는 이름도 그냥 신사유람단, 목적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임무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런 공식 기록이 없습니다. 신사유람단에 대해서는 아예 기록을 안 남겼어요. 우리가 신사유람단이 있었고 물론 그 사람들이 가서도 알지만은 가게 되는 절차에 대해서 아는 건 순전히 뭐냐면은 이동인이 하나부사한테 일본 외무성의 하나부사한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꾸리고 있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하나부사가 똑똑해서 계속해서 김홍집 같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본이 진짜 사람을 보내려고 그러는 거냐? 보내려고 그러니까 김홍집이 만나면서 있다. 몇 명이고 언제 가고 이런 거 근데 하나도 얘기해 줄 수가 없다. 일본 측에서는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도 마중하고 우리가 다 도우려고 그러는데 알려달라는데 끝까지 그걸 안 알려줘요. 그러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기록들이 편지들을 주고받고 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 신사유람단이 건너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신사유람단을 꾸린 게 누굽니까? 이동인이죠. 그런데 81년 3월 이동인이 이제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냥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어떻게 된지 아직까지도 우리가 모릅니다. 당시 소문으로는 대원군이 죽였다라는 소리도 있고 김홍집이 암살했다는 소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암살이 그 소문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교 중인데 천민이죠 사실. 그리고 아무런 그 국법도 어겼었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는 누가 죽여도 아무 연고도 없고 참 어처구니가 없는 우리 역사의 또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은 탁정식 스님, 다른 스님이 이제 신사유람단을 이끌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신사유람단 자체는 홍용식, 어윤중 12명의 사절과 수행원 해서 62명이 갑니다. 시찰단이 동네 지방 민정 시찰을 위한 암행어사 다 그러면서 암행어사로서 간다 그러면서 동네부 암행어사로 간다고 동네부에 모여들어서 거기서 몰래 아무도 모르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죠. 알려주면 일본 간다고 알려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1881년 5월 8일 나가사키에 도착해서 나가사키, 오사카, 교토, 고베, 요코하마를 거쳐서 6월 1일 날 도쿄에 도착하여서 8월 15일까지 일본에 이제 머뭅니다. 그러니까는 한 3개월간 일본에 머물면서 처음으로 이제 급변하고 있는 일본, 바깥 세상을 처음으로 이 62명이 가서 처음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조선 정부가 하나부사가 계속해서 언제 오냐 그랬더니 조선 정부가 일본 공사관의 신사유람단 파견을 공식으로 통보한 것은 신사유람단이 도쿄에 도착한 6월 1일 날 공식 통보를 합니다. 얼마나 정부가 걱정을 했었으면 바깥에 이게 새 나갈 줄을 걱정했었으면은 이미 도착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간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참판 박정양은 내무성과 농상무성을 가서 시찰하도록 하고, 어윤중은 대장성에 가서 이제 재정 문제를 보도록 하고, 조준영은 문부성, 승지였던 강문성은 공무성, 이헌영은 세관, 엄세영은 사법부, 민정묵은 외무성, 홍영식은 육군, 군제 이런 거를 보도록 이제 시찰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8월까지 이제 다 보고 그거를 각자 흩어져서 보고 보고서를 쓰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모여서 8월 15일 날 건너오는데 어윤중은 11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계속 더 남아 있으면서 어윤중이 데리고 간 수행원들이 누구냐면 유길준과 유정수, 윤치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말이 수행원이지 사실은 아예 유학생으로 데려간 겁니다. 이동인이 밀사로 건너와서 후쿠자와 유키치하고 만나서 우리가 곧 큰 사절단이 올 텐데 당신 학교에 당신이 아는 사람 알고 있는 모든 학교에 좀 부탁을 해서 오는 우리 조선 신사들이 오면은 유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후쿠자와가 다 준비를 하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길준과 유정수는 도일한 지 2주 만인 6월 8일 그러니까 도쿄에 도착한 지 하자마자 6월 1일 날 도쿄에 도착했는데 6월 8일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이미 준비를 다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유길준하고 유정수는 게이오-기축군, 그러니까 게이오대학교, 그러니까 후쿠자와 자기가 만든 학교에 입학을 시켰고, 윤치호는 동인사라고 또 유지가, 서양의 중요성을 일본 유지가 또 만든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이제 또 윤치호를 보냈고, 그 다음에 김양한이라는 사람은 아예 조선을 하는 데에다가 조선소에다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6월 12일 날 어윤중은 후쿠자와 유키치를 드디어 이제 만납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는 일본의 신문사를 시찰하고 오후에는 역시 흥하회에 또 주최하는 큰 환영회에 참석을 해서 환영회에는 일본의 정치가와 학자, 하여장, 청국공사 하여장을 포함한 청외교관 등 44명이 참석해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벌여줍니다. 어윤중하고 신사유람단을 위해서. 그리고 6월 29일에는 태정 대신,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최고위죠. 산조 사네토미를 만납니다. 정한론 때에 막 중간에서 나중에 쓰러지기까지 하는 산조 사네토미인데 그 사람은 이제 최고위라서 산조 사네토미를 예방하고 청공사관의 공사 6창. 요때 이제 공사가 막 하여장에서 6창으로 바뀌었습니다. 청공사가. 그리고 이제 황준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참차영과 황준원도 만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있었던 이유가 어윤중이 그럼 왜 딴 사람들은 8월 15일 날 다 돌아갔는데 왜 어윤중은 11월까지 계속 남아 있느냐? 10월 23일 날 그러니까 8월 11일 날 이제 다 신사유람단이 돌아갔는데
10월 23일 날 조선정부가 3차 수신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1차 수신사가 76년에 김기수였고 2차가 80년에 김홍집이었지 않습니까? 3차 수신사 조병호를 보내요. 그래서 지금 어윤중은 일본에 아직도 있는데 3차 수신사 조병호가 와서 어윤중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고종께서 임금께서 지금 미국하고 수호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라면서 고종의 밀명이 뭐냐면은 어윤중 보고 빨리 청나라에 가서 중국에 가서 지금 이홍장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시에 막 열리는 겁니다. 제물포 열고 통일기모함은 만들고 신사유람단 보내고 동시에 지금 미국하고 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윤중 보고 중국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어윤중이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는 어차피 백길로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중국으로 직접 가는 항로가 없었습니다. 나가사키로 가서 나가사키에서 텐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남아있으라 그랬던 거겠죠. 그래서 11월 2일 날 어윤중이 상하이로 가서 상하이에서 중국의 관리와 학자들과 접촉한 이후 12월 1일 날 텐진에 들어가서 이홍장하고 주복, 이홍장의 그 막려인데 주복을 만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나가사키에 들렀다가 이제 귀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쿠에서 엄청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81년 11월인데 이제 81년 11월에 상하이에 가서 이홍장하고 주복을 지금 어윤중이 만납니다. 이제 미국하고 수교 때문에.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 여름에 슈펠트 제독이 이미 중국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전해에 슈펠트는 일본을 통해서 좀 어떻게 조선하고 좀 하는 거를 도와달라고 해서 일본이 외관을 통해 갖고 미국하고 좀 해봐라 그러는 걸 이제 거절을 당하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선하고 문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자꾸 미국하고 문제를 거론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못 도와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때의 이홍장이 하여장하고 소식을 듣고서 미국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홍장이 슈펠트를 초청을 해서 텐진에서 만났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홍장이 어떻게든지 조선을 열어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알겠다. 그러고 슈펠트가 미국에 갔다가 다시 그 다음 해에 이제 1년 후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6월 달에 와서 사실은 6월 달부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선하고 수교를 하려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12월이 돼서야 드디어 어윤중이 와서 이제 만나는 거죠. 이홍장하고. 이때 슈펠트를 만났다는 얘기는 없고, 근데 어쨌든 이홍장이 이렇게까지 돼 있으니까 좀 빨리 와라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어윤중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고종이 나라를 열겠다, 미국하고 수교를 하겠다는 얘기까지도 했으니까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81년 여름에 슈펠트가 중국으로 와서 조선으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자 81년 7월 1일 날 이홍장이 슈펠트를 만나서 좀 더 기다려달라. 그래갖고 82년 1월 달에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누구죠? 어윤중이 다녀갔던 거고. 그러고 나갖고 82년 1월이 돼서야 김윤식을 드디어 보냅니다. 고종이. 그러니까 뭐예요? 슈펠트는 얼마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반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선하고. 수교를 좀 해보려고. 작년에 그 전에 왔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1월에 김윤식이 도착을 하는데, 이제 김윤식은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김윤식 씨는 기록을 남겨서 자기가 왜 이때 중국에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남기게 했으니 이렇게 씁니다. 1880년 겨울, 경진년 1880년 겨울 텐진 해관도 정조요. 그러니까 텐진의 해관, 그러니까 텐진의 해관은 이제 이홍장이 잡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일하는
정조요가 소전의 뜻에, 소전이 이제 이홍장입니다. 이홍장의 뜻에 따라 우리나라 연공사신에게, 그러니까 이제 뭐죠? 조공 바치는 사신에게 편지를 주어 우리 조정에 전하게 했는데, 미국과 연계하는 것은 7가지 이익이 있음을 논하는 것이었다. 또 말하길, 조선이 이미 일본의 통상을 허락했으니 각국이 반드시 이 전례를 끌어내며 몰려올 것입니다. 만약 전부 사절할 능력이 있다면 금일의 논의는 참으로 군더더기가 말이 될 것입니다. 일본하고 됐으니까 분명히 서양에 몰려올 텐데, 당신들이 그걸 다 물리칠 힘이 있으면은, 능력이 있으면은, 이거 내가 괜한 소리 하는 거지만, 만약 그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을 알진데, 당신들 힘으로 물리칠 수 없을 것을 알진데, 기어코 훗날을 기다렸다가 별도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뒤에 허락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허락해서 혐의를, 그런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낫고, 기어코 여러 나라가 번갈아 침범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그 중에 비교적 친할 만한 나라를 골라서 먼저 끌어들여 우방으로 삼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다. 미국이 제일 낫다. 부디 학생을 텐진에 유학시킨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사리를 이해하는 대신을 선발하여 텐진으로 보내 상의해서 처리하게 하십시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도 뭐 텐진 기기국에다가 뭐 유학생을 보낸다 이런 논의도 하고 했으니까 그 핑계 좀 대서 유학생 보내는 논의도 하고 이것 때문에 보낸다 그러면서 좀 똑똑한 사신 하나를 임명해서 이 일 좀 처리를 하도록 해라. 이 논의는 반드시 신중히 비밀을 지켜서 다른 이웃나라가 알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이게 이제 이홍장이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네 조선 조정에 알렸다는 얘기죠. 주상께서 이 논의를 간합하셨다. 그러니까 고종이 이거를 받아들였던 거죠, 그때. 하지만 흉흉한 국론이 서양과 화친한 것을 그러다 하여 억지로 막을 수 없었으니 어찌하겠는가 하면서 이제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정척 사파와 이런 게 흉흉하니까 함부로 이걸 못한다는 거. 그래서 김윤식을 보내는 것도 이렇게 늦어졌다. 슈펠트가 벌써부터 와 있는 건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82년 1월 7일 날 김윤식이 바오딩에서 이홍장과 첫 회담을 합니다. 그럴 때 이때에 김윤식이,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 얼마나 지독하게 반대가 심했는지, 이 개국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의정척사파의 반대가 심했는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김윤식이요, 하도 미국하고 수교를 하라 그러니까 이홍장은 그러고 자기랑 고종은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김윤식이 이홍장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청황제가 고종에게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칙령을 좀 내리게 해달라 그래요. 아예 그냥, 그러면 의정척사파도 꼼짝 못할 거 아니냐. 청황제가 하라는 데는데. 그래서 칙령을 좀 내리도록 하라고, 그러면 깨끗이 해결되지 않냐고 김윤식이 그래요. 그랬더니 이홍장이 오히려 그렇게 되면 미국과 협상할 입지가, 조선이 미국과 협상할 입지가 좁아질 거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안 좋은 방법이다. 조용히 이거는 진짜 미국하고 조선이 하는 걸로 해야지. 뭐 중국이 시켜서 하면 이거 중국이 책임지기도 싫은 일이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홍장은 김윤식에게 고종으로 하여금 조약 협상의 특명 정권을 가진 고위 관리를 비밀리에 텐진으로 파견하여 슈펠트가 조약을 협상하도록 할 것을 종용하고, 고종은 김윤식의 보고를 또 받아요. 그런데 4월 4일에야 어윤중과 이조연을 문의관으로 텐진에 파견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슈펠트 지금 와서 거의 1년이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1월 달에 김윤식을 보내서 지금 이홍장하고 만나서 이홍장이 또 좀 빨리 해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4월 4일 날에야 어윤중하고 이조연을 문의관에 텐진에 이 조약 협상을 위해서 파견하기로 결정을 내려요. 그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슈펠트가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내가 조선으로 가서 하겠다. 그랬더니 지금 조선으로 당신 건너갔다가는 큰일 난다. 별 일도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홍장이 지금 몇 번을 얘기한 겁니까? 어윤중한테도 얘기했고 김윤식한테도 얘기했고 수없이 편지 보내서 제발 사람 좀 보내서
조약 좀 맺으라고 미국 사람 계속 와서 작년에도 왔다 가고 올해도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는 이홍장이 3월 말에 드디어 뭐라 그래요? 아휴,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대신 협상해야겠다. 내가 조선 대신 협상할게. 그래서 슈펠트랑 조미수호 조약을 슈펠트하고 이홍장이 협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간에 걸친 협상을 통해서 이홍장이 조약문을 이제 마련을 합니다. 근데 청이 서양이나 일본과 체결한 조약보다 훨씬 유리한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굉장히 평등한 조약을 내고 관세를 강하게 매기고, 그 다음에 무슨 아편 안 되고 뭐 안 되고 하는 거 이걸 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당해본 게 있으니까 굉장히 세게 협상을 해서 아주 유리한 그 조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다만 이홍장이 조선은 비록 청제국의 속방이지만 지금까지 내치와 외교에 있어서 자주권을 행사해왔다라는 조항을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다라는 거는 어딘가에 이렇게 하나라도 넣고 싶었던 거야. 그랬더니 슈펠트가 반대를. 슈펠트가 당신하고 조선은 그 이상한 특수관계가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당신들의 문제고 우리는 독립국인 조선하고 지금 조약을 맺는 것이니까 상관없다. 그랬더니 이홍장이 그러면 그런 내용이 달린 편지 같은 거를 따로 만들어서 보내면은 전달하겠냐 그랬더니 그런 거 써서 보내면은 내가 우리 미국 대통령한테 전달하겠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하지만 조약에다가 그런 조항을 넣는 거는 슈펠트가 거부를 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나서 조약문을 다 만드니까 이제 그 조약문을 들고 마건충, 그 조약문을 쓴 마건충이죠. 마건충이라는 사람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해 출신 카톨릭 집안 출신으로서 일찌감치 프랑스에 유학을 해서 프랑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중국 사람 최초로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 시험인 바칼로레아 시험에 패스를 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시앙스포라는 그랑제골 그 명문 대학에 가서 법학을 공부해서 돌아와서 지금 이홍장 마구로 있는 사람이고 이홍장하고 유학 시절에 균세 이론이 어쩌고 하면서 밸런스 오브 파워 이론을 전달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이제 조약문을 다 쓰게 한 겁니다. 그 이홍장이. 그래서 마건충하고 정여창을 태운 세 척의 청군함이 5월 8일 날 1882년 5월 8일 날 인천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슈펠트가 미국 전함 스와타라호로 5월 11일 날 또 인천에 도착을 하고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중국의 중재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다 아니까 일본의 주조선공사 하나부사도 청과 미국 사절들에 앞서서 이미 인천에 도착해 있습니다. 일본 군함들을 타고. 그래서 그때의 조선은 신헌을 전권대관으로 그러니까 강화도조약을 맺었던 조약이 뭔가요? 하여튼 그 신헌을 전권대관으로 김홍집을 부관으로 서상우를 종사관으로 임명하여 미국과 협상하도록 해서 이제 보냅니다. 인천에. 5월 14일 정여창의 기함에 오른 신헌과 김홍집은 우선 베이징을 향하여서 3궤국오 두례를 행하고 그렇죠. 조선 사람 지금 3궤국오 두례는 1873년에 소에지마 다네오미가 가갖고 나 그런 거 안 해 그러고 뻗팅겨서 없애고 한 건데 지금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하려고 하는 장에서 조선의 대신들이 천국 배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베이징을 향해서 3궤국오 두례를 지금 합니다. 슈펠트를 만나러 다 같이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스와타라호로 이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는데 협상을 할 것도 없죠. 사실 다 돼 있었고 유일하게 조선이 거기에서 수정을 요하는 거는 쌀 수출은 안 된다. 재물포를 통한 조선에서 쌀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쌀 수출은 안 된다. 이게 일본하고 쌀 수출 문제 때문에 민감해서 이제 안 된다. 그래서 그 조항을 집어넣었고요.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명시하는 조항은 역시 또 그때 얘기가 또 나왔는데
또 미국이 반대해서 못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882년 5월 22일 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체결 후 이틀 후에 청의 권고대로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강조하는 고종의 짧은 서신을 슈펠트에게 전달합니다. 그 편지가 전합니다. 그대로. 대조선국 국주가 조회합니다. 생각건대 조선은 본디 중국의 속방이지만 내치와 외교는 예로부터 대조선국 국주의 자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대조선국과 대미국이 상호 입약했으니 약속을 체결했으니 이치상 평등하게 서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대조선국 국주는 장차 조약 내의 각 조관을 반드시 자주의 규범에 따라 공리에 따라 승인하고 준수할 것을 분명히 윤호했습니다. 대조선국이 중국의 속방이 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그 분수에 따라 응당행해야 하는 각 사항은 모두 대미국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을 파견해서 조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문서를 갖추어 조회하니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대조선국 개국 491년 중국 광서 8년 4월 이렇게 합니다.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미국이 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어윤중과 이조연은 슈펠트와 이홍장이 조미수 통상조약을 다 협상을 하고 한지 한 달이 지난 5월 15일에 텐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약 협상하라고 파견한 사람들이 조약 다 타결된다면서. 5월 27일, 그러니까 일주일 후죠. 그 조미수 통상조약 타결된 지 일주일 후에, 체결한 지 일주일 후에 영국의 중국 함대 사령관 조지 윌스 제독이 인천에 도착하여서 마헌충의 중재로 6월 6일 날 조영수호 통상조약을 체결. 마헌충은 또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천명하는 조항을 삽입하고자 했는데 영국이 또 반대해서 실패합니다. 6월 말, 그해 6월 말, 한 달 후입니다. 마헌충은 주청 독일공사 브란트와 함께 조선으로 들어와 1882년 6월 30일 조독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선은 청의 속국임을 선언하는 공식 문건을 영국 왕과 독일 황제 앞으로 또 보냅니다. 중국이 완전히 다 써주고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조선은 우리가 중국의 속방이라는 편지를 첨부해갖고 각국에 보냄으로써 조미, 조영, 조독, 소통상조약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영국하고 그 독일하고의 수교 행사가 항상 100주년이면 100주년이니까 똑같은 이유가 같은 날, 같은 해에 불과 한 달 차이로 한 달 상관으로 똑같은 조약문 갖고 체결이 됐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빨리 조금만 더 남았는데요. 금방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김옥균도 일본을 건너갑니다. 김옥균은 신사유람단에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마 몸이 아파서 안 갔다는 것 같은데 그 신사유람단을 따라서 부산까지는 갔는데 건너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1882년 3월 중순 그러니까 본대가 그 신사유람단이 귀국한 후에 박용여 서강범과 함께 처음 가서 나가사키에서 현 정부 도서관, 세관, 학교, 병원, 공장을 시찰하고 일본 인사들을 만나고 12월에는 교토의 히가시 혼간지를 방문해서 성대한 환영식에 참석을 하고 교토에 머문 동안에 궁궐, 긴각구지 여러 가지 신사들 보고 공장들을 견학하고 그리고 82년 6월 1일 도쿄에 도착하여 후쿠사와를 처음 만납니다. 후쿠사와는 이때 기록이 남았는데 김옥균이 성격이 매우 급하며 자신의 입장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처음 만나고 나갔고요. 후쿠사와가. 그리고 아무런 공식 직책도 없었지만 마치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는 듯이 행동했다. 김옥균이. 그렇게 이제 후쿠사와가 회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후쿠사와는 김옥균 일행을 적극 극진하게 환대를 하고 이노우에 가오루, 오쿠마 시게노부, 시부사와 H, 일본의 자본주의 아버지 시부사와 H, 오쿠라 기하치로, 그 오쿠라 호텔, 그 최초로 정가표 달린 물건들
부산에 가서 팔았던 일본의 거상, 오크라 기아츠루 등을 전부 다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후쿠사와 소개로 흥하회 모임에도 가고, 육군성 병원 우체국 등을 방문하고, 일본에 치료 중이던 미국의 유명한 그 식물학자, 동물학자, 에드워드 모스 박사를 만납니다. 이 모스 박사가 나중에 6일준을 미국 유학을 시켜주는 그 모스 박사입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그때 다 모든 이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7월 초에, 그런데 이제 김옥균은 더 오래 있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일본에 무슨 전염병이 돕니다. 일본도 아직도 이제 콜레라 이런 것들이 그때는 있었을 테니까, 도쿄 요코하마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예정보다 일찍 나가사키로 와서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려고 7월 31일 날 출항 예정으로 이제 나가사키에 한 달 전에 도착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때에, 지금 드디어 조선 책략을 입고 나라가 이제 열기 시작을 해갖고 통일기무 한번 만들고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학생을 보내겠다 그러고 미국하고 수결하겠다 그러고 신사유람단을 보내고 김옥균까지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드디어 이제 완전히 이제 조선이 연다고 딱 그러면서 돌아오겠다고 가서 이제 조선에 돌아가서 이 일들을 추진하려고 지금 나가사키에서 7월부터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7월 19일 날 이모군란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7월 30일 날 하나부사 공사와 그의 일행이 지금 조선에서는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 군인들하고 그 사람들이 다 맞아 죽고 하나부사가 간신히 지금 빠져나와가지고 지나가는 미국 배를 우연히 잡아타고 지금 제물포에서 간신히 지금 건너온 겁니다. 와서 나가사키에 도착을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이제 나가사키에 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김옥균이랑 있는 거죠. 이모군란을 피해서 간신히 조선을 탈출해서 나가사키에 도착한 하나부사를 만나고, 그래서 8월 1일 날 김옥균과 서광범은 하나부사를, 8월 7일 시몬세키에 도착한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르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김옥균과 서광범은 이노우에게 조선으로 군대를 보내서 대원군의 군란을 진압할 것을 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루아침에 세상이, 열리던 조선이, 쇄국 정책을 주장하던 대원군과 위정척사파가 갑자기 권력을 잡게 됨으로써, 이 열리던 조선이 다시 한번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모군란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이런 개국의 문제를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 개국의 시도와 이모군란이 합쳐져서 조선한테는 어떤 변화가 오는가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